그동안 잘 보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벌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그죠?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게 뭐였죠? 맨 처음에 누에에 관해서 했고, 맨 처음에는 산업곤충이란 뭔가, 그 다음 누에에 관해서 했죠, 그죠? 양잠산업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에 역사에 관해서도 했고요. 누에의 일생에 관해서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뽕밭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관해서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잠 산업의 산업화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공부도 했다. 그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화분 매개곤충인 벌과 나비, 그 중에서 나비까지는 다 못하니까 벌 중심으로 했다. 벌 어떤 벌을 했죠? 서양, 디형벌, 호박벌, 꿀벌. 또, 이제, 그거 언제 했노? 또 이래서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다음 주 중간고사를 치면, 뭐 할 것 같다?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용곤충에 있어서 전체적인 히스토리에 관해서 조금 간략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화분 매개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시장 규모가 약 250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화분 매개곤충, 이제 벌이죠.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은 요게 한 6천억에서 8천억 규모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주로 이제 시설원해죠, 그죠? 시설원해 작물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 시설 딸기라든지 호박, 가지, 수박 이런 애들한테 활용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업을 하고 스마트 농산업을 한다면은 전체 농업 경제성 규모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단일 품목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뭐죠? 벼죠, 벼, 쌀. 쌀이 약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쌀값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축산 중에 뭘 것 같아요? 닭보다는 돼지, 양돈 산업이 6조 한 3천억. 그러니까 쌀하고 양돈하고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돼지값이 오르면 쌀값이 내리면 여기에 또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 두 개가 1, 2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업에 있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60조 시장입니다. 농산업이. 좀 크게 보면 70조 시장까지 이제 가공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60조 시장에서 축산이 거의 한 28조 정도로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벼나 감자, 보리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주고. 이 메이저 식용이죠. 식용 작물은 한 11조,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 조금 넘죠, 그죠? 그렇잖아. 뭐 10, 3, 4%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 쪽에 보면 원예작물은 시설원에 그 다음 가수원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화훼원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좀 힘듭니다.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죠. 그리고 또 요즘은 조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생화보다는 조화를 또 많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요 원예산업 쪽에서 한 15조, 채소 쪽이요. 가수 쪽이 한 9조, 8조, 9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한 60조에서 70조,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70조 정도로 규모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 통계 자료에 보면은 68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가공을 하느냐 그냥 생산만 해서 판매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반려동물 있죠.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하고 같이 산다.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반려자라는 말을 쓰죠. 배우자한테. 그래서 같이 사는 동물이다 해서 반려동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려동물의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2030년까지는 적어도 한 15조 정도의 2030년 15조 정도까지 경제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측컨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반려동물은 2030년 되면 15조 시장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곤충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나 미래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25년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좀 하락을 하니까 더 또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10년도, 13년도 이때 곤충산업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또 식용곤충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만 하더라도 2030년 되면은 이 억 단위로, 조 단위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좋아지면요, 이 곤충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이게 곤충 산업이 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곤충을 이용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데 보면 그 피고름을 빨아내는 거, 그죠? 욕창 같은데 과거에는 잘 씻지도 않고 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피고름이 많아서 곪는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소위 고름을 짜내는 그머리와 구더기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용한 게 벼 메뚜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게 그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도 우리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산청 차왕에 가면 벼 메뚜기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죠, 그죠? 논에다가 친환경 유기재배를 하면서 메뚜기 쌀을 생산하잖아. 그래서 그 메뚜기를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가 식품공전에 등록된 이 산업곤충을 보면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봐봐. 누에 있죠, 백강장. 누에 꼬치 안에 들어있는 거, 번데기 있죠? 그지, 있잖아. 그 다음, 진해, 오공이라 하죠. 그 다음에 벌, 있죠? 처음 들어? 노방봉주라고 벌 처음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뱅이 있죠? 제조. 흰 점막의 꽃무지 유충을 제조라고 합니다. 우리 한방명으로. 그 다음에 미럼 있죠? 그 다음 큰 군뱅이, 장수, 풍뎅이, 유충. 그 다음에 또 벼, 메뚜기 등해서 9개입니다. 지금 9개가 식품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정도라도 실제 중국이라든지 이 남미 쪽에 가면은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거리 음식 중에 이 곤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징그럽다 할 정도로. 그 여행 유튜브 보면 숙일따라 하는 그분 계세요. 그분이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많이 가시거든. 중국도 그러하고. 그 길거리 음식 중에 보면은 이러한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곤충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곤충이 있죠. 인류가 멸망해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곤충이 있죠. 뭡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도 식용 가능합니다. 우리 공전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양잠 산업도 과거에 입는 산업에서 이제 먹는 산업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의약용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실크 산업이 융성하고 지속적이었다면 사실은 다른 걸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이제 위기가 오면 새로운 파고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니다. 뭘 가느냐? 지금은 정서 및 학습 애완 곤충입니다. 자, 이것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정서적으로 요즘 사실은 이런 게 많이 있죠. 뭡니까? 우울증. 많이 있죠?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죠? 혼자, 또 사별한다고 해서 부부 같이 살다가 혼자 사는 경우, 자식들, 손자들 다 이제 출가 다 하고 바깥에 나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우울증 많아요. 또 건강하면 다행인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바깥에 교류가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우울증 문제가 있다. 이 우울증하고 연관도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도 또 관계되는 것이 치매 있죠. 치매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 그리고 또 지금 산불 이야기를 했는데, 산불이 났다. 그리고 사람이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 사고 관련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죠. 119 대원들, 경찰, 그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죽어가는 거 이거 보면요, 스트레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울증 해소,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 산업곤충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요즘 치유농업사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농촌 활력을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하고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게 호랑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은, 자, 치유농업사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애완정서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식용곤충은 아까 9가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사료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료용은 식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가축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 먹으려 가느냐 사람의 먹이로 하느냐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 사실은. 그래서 중금속 함량이라든지 사람의 인식하고 요 차이에서 올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2학기 때는 뭘 한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실사구시 학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쪽으로.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양 문화에서 정서 및 학습 애완곤충 분야는 중국의 당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나라 많이 기억납니까? 수당, 수나라, 당나라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당나라 시대 때부터.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당나라 군대가 조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조금 군대가 오합지졸이면 당나라 군대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말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나라에서 시작된 귀뚜라미 문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실례로 1000년 전인 당나라 시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채집을 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귀뚜라미 싸움을 즐겼다는 역사적으로 이게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붙이고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과연 정서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우리가 풀벌레 소리라든지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기에서 나는 그 알람음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응? 좀 있어 보이는 말 용어가 있잖아. 알람 말고 다른 말 있잖아. 로고송 이런 얘기를 쓰잖아. 그것도 그 외에 또 다른 말이 있던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흉내낸 게 뭐냐면 이 곤충 소리에서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곤충이 다양한 소리를 내. 풀벌레 예를 들어서 풀벌레 같으면 풀벌레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가 있고, 교매할 때 내는 소리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 소리가. 그러니까 작은 게 내는 소리, 큰 게 내는 소리, 밥 달라 소리, 배고프다 소리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에 관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리 전문 교수님이 계시죠? TV 자주 나오잖아. 가지고 녹음한 걸 가지고 이게 증거로 쓰고 뭐 하는 게 있어. 일단 파장대를 가지고 합니다. 이 사람 음성하고 지금 동일이니가 아니가 구분할 때 선다, 이 얘기예요. 파장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귀뚜라미 소리 일단 활용을 했다, 그죠? 이 같은 문화는 동북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오래전부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곤충을 판매하는 점포가 존재했고요. 즉 많은 귀뚜라미 용품점들이 발달했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드는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도자기집, 먹이 접시, 물 접시, 점토로 만든 잠자리, 싸우기 전에 흥분시킬 수 있는 붓 등이 발달했다. 참 좀 웃기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버렸잖아요, 지금. 뭐 싸움 붙이기 위해서 뭐 이걸 간지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만들고 했다, 이 얘기예요. 또한 싸우기 전에 전과 싸운 후에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까지 이제 발달했다.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 녹한 나라가 일본이죠. 상대적으로 정서 및 학습 야왕곤충의 수요가 늘어나서 장수 풍뎅이 무리와 사슴 벌레 무리의 애완곤충 사용이 급격히 성장했다. 마침내 1980년대 중반이 산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일본이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1996년에 붐이 최성기에 달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블이 꺼졌습니다. 꺼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한 게 92년 3년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일본은 경기 침체를 가져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당 GDP가 일본을 초월하는 순간까지 갔던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외래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류 203종의 수입까지도 허용하게 이뤘다.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기르기가 일상 문화가 됐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금지됐던 귀뚜라미 싸움이 다시 시작되어서 상하이에서만 대략 30만에서 40만 명의 싸움 몰려들었다네. 우리 청도 가면 소싸움, 우리 진주도 소싸움 많이 하죠, 그죠? 소싸움 하듯이 귀뚜라미 갖고 싸움을 하는 그러한 참 진풍경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풍경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팔려나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표에 보면, 자, 그냥 잠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정서 및 학습 애완곤충 해서
학습, 애완곤충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이거는 흰전방의 꽃무지입니다. 이거 해서 50여 종이다. 이 시장 규모가 2009년도에 우리가 400억이었어요. 그러던 게 15년에 540억. 그런데 2021년에 1000억을 예상을 했었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가 완전 코로나 왔죠. 또 그 다음에 경기가 완전 지금 파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국민 소득이 1인당 36,000불, 7,000불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드랍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 행사 곤충입니다. 나비, 반딧불이 이런 애들인데요. 이 나비는 한평에 가면은 전남 한평이 있어요. 자운형을 심어 놓고 거기에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들어요. 부족한 거는 나비를 사육을 해서 길러서 풀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관광객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지. 이 반딧불이는 어디 많아요? 요쪽에 넘어가다 보면 장수하고 진안 이쪽에 있잖아. 덕유산. 그쪽 자락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 반딧불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꽁지에 불을 켜, 형광등처럼 불을 켜고 다녀. 하늘을 나를 때,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나르면 그냥 우리 시골에서, 뭐 별론데, 이게 한 100마리, 1000마리가 와 날아다닌다 해보세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드론 가지고 요즘 막 이 밤에 수놓잖아요. 그렇죠? 축제할 때 요즘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반딧불이 한 10,000마리 정도 한번 풀어놔 보세요.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 영상을 못 담았는데 다음에 꼭 담을 겁니다. 정말 멋져요. 어쨌든 이건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막 날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갓댁에 와서 즐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반딧불이 구경으로 처음 하러 오는 거예요. 온두막에 딱 앉아서 보면은 밤에 막 이런 게 똥꼬에 불 딱 켜고 얘들이 다니거든. 낮 되면 또 미꾸라지 잡기 하지. 또 여름에 매미 채집하죠. 잠자리 채집하죠. 이렇게 채집하고 해서 표본 뜨고 이렇게 많이 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 보면 방학 숙제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역 행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도 400억, 500억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측하기도 이거 3분의 1 정도로 지금 소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모임 문화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 문화, 또 독립 문화, 또 가치 문화, 이게 또 많이 활성화되고 또 가족 문화, 이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모임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랬어요. 가정에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다른 산업들이 바깥의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이것도 코로나하고 경기 영향으로 상당히 태보일러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애기들 보면은 한번 보세요. 집중 다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모르겠어요. 별로 집중 덜 하는데 곤충 있잖아요. 곤충 보면 얘들이 막 엄청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함량이 됩니다. 정서가 함량된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옆에 중학생도 있고 하지만은 중학생은 어떤 시대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죠? 피가 끓어 흐르잖아. 막, 그죠? 주체가 안 돼. 그런데 이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 정서동물, 이런 것들을 키우고 함으로 해서 안정하게 스테빌라이즈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근데 올해 한 7, 8년 됐죠. 뭐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 살인사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정서곤충이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면요, 이게 사람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서 및 애완곤충 시장은 이렇게 됐다.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봤죠? 자, 먼저 이제 그럼 장수풍뎅이.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장수 나오면은 장수하늘소가 있고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육할 수도 없고 야외에서 채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어서 또는 산림과학원이나 취업을 해서 연구용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하면은 제일에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다. 그러나 같은 장수는 장수인데 장수풍뎅이는 사육을 해도 되고 야외에서 채집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채집은 안 돼요. 사육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충이나 유충을 가져와서 내가 길러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해도 되고 가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화할 수 있다. 그러면 성충을 가지고 아까 학습, 애완 또는 축제, 그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유충 때는 이 유충이라 하면 기어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는 단계에서 얘들을 가공을 하는 거죠. 그냥 가공 안 하겠죠? 첫째는 절식, 굶겨서 똥을 빼내야 됩니다. 절식 기간 동안에 몸에 좋은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걸 사료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살충, 살균을 해야 돼. 몸에 붙어 있는 거, 몸 속에 있는 걸 싹 다 균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걸 살균, 멸균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끓는 물에 좀 잔인하죠. 딱 넣어서 한 30초에서 1분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조를 시켜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에 따라서 소위 건조된, 드라이된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동남아 같은 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가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말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환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백 파워 해서 뭡니까? 양갱 같은데 이 단백질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유충은 또 관절에 좋아요. 여러분들 단백질 중에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이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이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란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체내에서 형성이 안 되는 것을 필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공급을 안 해줘도 우리가 당이나 다른 걸 탄수화물만 먹어도 합성이 되는 것은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로 필수 아미노산들이 이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료 뭐 돼지는 활용하기 너무 어렵죠. 그죠? 많이 먹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려동물 그죠? 반려동물 사료값 제법 비싸거든. 여기에 고단백 이제 곤충을 투입을 하는 거라.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반려 아니더라도 다른 또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관상용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작새. 비싸잖아. 그죠? 닭도 이제 뭐 싸움 붙이는 닭도 있고 이런 닭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약간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장 규모는 이 활성화만 제대로 되면은 좀 괜찮은데 이 장수풍뎅이는 그 정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과거에는 장수풍뎅이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육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다. 자, 장수풍뎅이 일생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완전 탈바꿈하는 완전 변태 곤충이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알에서 시작해 볼게요. 알에서 시작하는데 한 10일에서 30일 정도 되면 부화가 됩니다. 깨어난다는 얘기죠. 누에에서 우리가 일령이 되는 거 우리 봤죠? 개미 누에 까맣게 되듯이 되는데 요것은 까맣게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부화를 하는 거죠. 하면 요게 이제 유충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탈피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유충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충 때 그냥 자라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뭘 먹고 자랄까요? 야외에서는 얘들이 참나무 톱밥을 주로 먹어요. 참나무. 그러니까 표고버섯 야외에서 재배한 데 보면 거기 이제 표목이 되어서 이렇게 사이어가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 가면은 얘들이 엄청 많아. 어떤 분들은 뭐 마대 있잖아. 마대. 큰 마대에 뭐 가득 담아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참나무를 가득 지어 놓은데 가면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 탈피 과정을 거치는데, 요게 번데기죠, 그죠? 예,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특이하게 우리가 누에라든지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처럼, 소위 굼벵이처럼 이게 번데기를 과정을 거치면서 집을 짓지 않는다. 소위 고치, 코쿤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만 만들 뿐이지 안 만들어요. 요 상태로 그냥 변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태가 되고 나면 날개를 단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데기를 거쳐서 이제 나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면 좀 있다가 뭘 하느냐,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미를 하고 이제 알을 놓고 자기는 하늘에 별이 되는 이 과정이다. 그렇게 길게 보면은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여기 알 기간이 뭐 10일에서 30일 너무 러프하잖아. 이 러프하는 것은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온도하고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러면 요것은 장수풍뎅이 사육 환경입니다. 첫 시간에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죠. 곤충 사육은 무조건 25만 기어가라 했죠. 25, 70. 온도는 25도씨 내외, 습도는 70% 내외, 뭐 6, 70 정도 되면 적당하지만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은 어렵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온 조건하고 광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사육 공간, 우리 누이의 잠실처럼 이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 자세한 거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먹이를 제조하기 때문에 발효 톱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다. 요거는 기본적인데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얘기냐 하면, 자, 유충도 마찬가지고 성충도 마찬가지고 먹이는 먹어. 근데 유충은 어떤 먹이를 먹느냐 하면 발효 톱밥, 그러니까 발효가 덜 된 것 같으면 어때요? 바깥에 있는 썩은 참나무 톱밥을 먹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애가 성장 속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알이 100개였으면 실제 성충으로 되는 것이 한 10개나 5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걸리고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료를 멋진 걸 개발하자 해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 발효 톱밥이 뭐냐? 참나무를 가지고 참나무의 부족한 성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죠? 일단 단백질이 부족하죠. 나무가 있으니까 시행률이 기본이 150, 200이잖아.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한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보충제로 넣는 것이 미강, 그죠? 그 다음에 보리 빻고 남은 것, 밀 도정하고 남은, 그죠? 그 바깥 껍질 있잖아. 그것들을 활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완전히 왕개처럼 바깥 껍질이 아니고 속 껍질이 되겠지, 엄밀히 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요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약도 적게 쳤으니까 요것들을 친환경한 걸 먹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단백질만 있다고 다 되느냐?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참나무 톱밥이 있으면 이 상태로 먹지를 못해. 그럼 얘를 적은 조각으로 쪼개야 돼. 그걸 발효라고 하잖아요. fermentation. 이 발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느냐? 미생물이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EM 많이 쓰죠? Effective Microorganism. 이 EM을 많이 쓴다. 그래서 EM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EM은 뭘 먹고 사느냐? EM은 에너지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탕 수수에서 추출한 당, 그 찌꺼기 있잖아. 바카세, 당밀,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원료는 아까 활용한다 했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미생물 들어가고 해서 비압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65% 정도로 해서 이 사료를 만드는 겁니다. 요건 유충 사료예요. 유충 사료고, 그럼 성충이 막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기어다니거나 하는 이런 애들은 이걸 안 먹어. 뭘 먹느냐? 바깥에는 야외에서는 뭘 먹느냐 하면 참나무가 있으면 참나무 수액을 빨아먹어. 그게 달달하게 맛있거든. 당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좋아해. 그래서 요걸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제주도 가면은 바닷속에 뭐가 자라죠? 우뭇가사리가 많이 있잖아. 그 우뭇가사리를 활용해서 뭘 한다? 추출을 해 끓이면 나오는 게 하얀 게 아니고 찐득찐득한 게 나와. 찐득찐득한 걸 말리면 여러분들 하얗게 되는, 가루가 되는 한천 들어봤죠? 양갱 만드는 원료, 이 한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천을 활용해서 뼈대 골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좋아하는 설탕 넣고 또 비타민 넣고 단백질 추가해서 성충먹이로 젤리뽀처럼 젤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유충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리톱밥이고, 성충이 좋아하는 것은 젤리뽀처럼 된 액체, 약간 그 푸딩처럼 되어 있는 반고체 상태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산업곤충 시장이 한 1조 5천억, 2조 시장이 되면은 이 사료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료 시장은 아무리 못해도 거기에 각각 10%씩 되겠죠. 그러니까 1,500억, 1,500 해서 3천억 규모는 된다 이 얘기예요. 눈이 번쩍 안 떠입니까? 별로 뭐 반응이 없네. 안 와드니까. 근데 경기가 곧 좋아질 거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좋아지면은 얘기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슴벌레로 갑니다. 사슴벌레는 여러분들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성충하고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란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죠, 그죠? 도시에서 자라서 몰라?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세계적으로 약 100속 120여 종이 알려져 있고요. 주로 열대지방에 많고 습한 고목나무 내에서 생활하는 종류가 많다. 그래서 산림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사슴벌레는 10속 14종입니다. 최근 3종이 추가 발견되어서 17종이 알려져 있고요. 사슴벌레는 예전에는 찌개벌레라고도 불리고, 개체수가 많아서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곤충 놀이하는데 친숙해 있다. 참나무 숲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견이 힘들고, 낮에는 주로 참나무 틈이나 줄기 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면 참나무에는 수액을 먹기 위해서 모인다. 그래서 불빛에 민감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불빛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슴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는 지나가는 자동차에 발피해주는 개체들도 많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그 개체수는 줄어들어서 급감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나 남부 해안에서 서식하는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등에 점이 2개 있는 거.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사슴벌레 성충의 수명은 대개 1년이다. 왕사슴벌레의 경우는 3년까지 살 수도 있다. 장수풍뎅이 경우에는 성충의 수명이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때문에 많은 매니아층에서 사슴벌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오래 사는 장점도 있지만 사슴벌레는 장수풍뎅이에 비해서 키우기가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또한 산란수가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식하기는 어렵다. 흔히 애완 학습용 곤충으로 이용되는 사슴벌레 종류는 넓적사슴벌레하고 왕사슴벌레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톱사슴, 그 다음 사슴, 애사슴벌레, 그 다음
다우리아 사슴벌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슴벌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수풍뎅이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요 생활사. 근데 여기 장수풍뎅이가 아니고 뭡니까? 요거는 사슴벌레죠. 그죠? 요게 순놈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 못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장수풍뎅이죠. 장수풍뎅이는 요 뿔이 앞으로 쫙 나와서 요게 가지가 쳐져 있잖아. 요렇게 갈라져 있잖아. 끝이. 요게 순놈이에요. 그 앞놈은, 자, 앞놈은 요렇게 생겼어. 찌개벌레처럼. 요게 순놈이에요, 얘는. 앞놈이 요거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는데, 얘는 오래 산다. 요건 장수풍뎅이가 아니고 뭐다? 사슴벌레, 찌개벌레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건의합니다.